자, 일단 미리 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제가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고, 솔직히 이거 대단한 전문가 이전에 전 세계에 전문가가 없어요. 해결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선진국도 해결을 못했고, 누구도 해결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배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 자체를 우리가 그러니까 직접 보는 거는 가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뭐, 우리나라 사정이 어느 정도 맞게. 자, 그럼 우리는 왜 수출을 하려고 하는가? GDP를 기준점으로 보면 정부 지출 플러스 기업 투자 플러스 개인 소비 그리고 순수출입니다. 예, 여기서 수입과 수출 이렇게 더한 거죠. 뺀 거죠. 자, GDP는 지역 기준이고요. 이 나라 전체에 있는 거. 그리고 GNP는 소유 기준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공장을 수출하는 것도 GNP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용이나 아니면 소비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GDP 기준으로 주로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 지역 내에서 괜찮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GNP는 소유 기준이고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 공장 지어서 수출하면은 GNP에 소속이 됩니다. 뭐 자본 이득을 좀 더 얻을 수는 있겠죠. 하나 GDP는 지역 기준입니다. 그럼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되냐? 내수할 때는 정부 지출, 기업 투자, 개인 소비가 줄어듭니다. 요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게 꺾일까 겁나는 거예요. 영향이 제일 크니까. 수출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인구가 줄어들면은 인건비가 높아지고요. 재료비가 비싸집니다. 왜 재료비가 비싸지죠?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대량으로 사서 대량으로 파는 게 제일 싸게 먹혀요. 대량 생산, 대량 판매의 장점이 모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그래서 인건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물자 비용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해결한 게 스위스 같은 곳이고요. 그래서 스위스의 물가가 대체로 높은데 나름 살만해요. 거기서 이제 돈을 번 사람들은. 수출 주도 경제의 경우 물가 가격을 싸게 하려고 화폐 가치를 보통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수출하려면 이게 조금이라도 더 싸면 되니까 완전히 이제 극단적인 고급품만 팔 수는 없잖아요. 국가급의 그런 거래인데.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이 예전에 이제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가고 스웨덴이 마이너스 금리를 가고 유럽에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고 중국의 위안화 절하 같은 것들입니다.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자국의 화폐는 약세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만큼 희귀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인건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프라자 합의가 자체적으로 생으로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살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점이죠. 정확히 따지면 저는 잃어버린 한 20년, 1990년이니까 30년 맞네요. 30년 맞군요. 자, 프라자합의란 게 1986년인가 요때쯤 85년, 8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엔화 가치를 절상하는 거에 협력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자유무역이 확대되던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독일이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영국이랑 뭐 대충 이렇게 모여가지고 5개국이 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충 모여서 이렇게 결정 내리면은 전부 다 그냥 글로벌 경제가 결정 내려진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엔화 가치를 절상하니까 이게 수출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낮추고 싶어서 금리를 하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버블이 터져요. 화폐량 폭등으로 버블이 터지고 버블이 붕괴될 때 1995년입니다. 이때부터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돼요. 이 과정 중에서 제조업의 전방 산업이 몰락하게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 이전 당시 일본에는 그 반도체 기업만 10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공급 과잉인데 거기에 이제 그 덤핑까지 하고 미국에 덤핑하고 그다음에 일본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반도체 사업 같은 걸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은 일본 시장이 개방이 안 돼 있어서 못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레이건이 그냥 크게 한 방 먹여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미국이 일본을 때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유럽이 환경 규제하다가 자기네들이 버리는 것처럼 사실 일본도 미국 상대로 보호무역을 많이 하고 반대로 미국 시장은 계속 침공이 들어갔어요. 이게 좀 불공평했어요. 근데 미국은 절대 자기네들 뜯어먹어서 자기네들을 추월하는 걸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뜯어먹고 자기네들 추월하는 걸 절대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레이건이 일본을 한 방 먹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전방산업이 몰락하니까 그만큼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 대만 같은 곳이 반도체를 가지고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해 보려고 했는데 2000년대에 중국이 부상을 해서 부활을 못하게 됩니다. 독일과 일본은 고기능 산업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 자체가 예전의 흔적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웨이퍼를 가진 섬코와 시네츠화학이란 곳이 있죠.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이 전범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시네츠화학이 웨이퍼 1위거든요. 섬코가 2위고 3위가 SK시트론. 근데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우리나라 그 노후 보장을 위해서 수익성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를 완전히 버리고 경제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으면 그 손실은 전부 우리 후대 세대들이 받게 됩니다. 노인들이 베이비 부머들이 아무리 많이 뜯어먹는다 하더라도 저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베이비 부머들이 노후 빈곤 계층으로 떨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노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그게 또 사실 정상적인 사고죠. 그런데 사실 어떤 정권에서는 그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에 개입을 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본은 다시 부활을 못하게 돼요. 중국이 심심한 위안화를 절하는데 얘네들 자체가 인건비도 싸고 환경도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제조업을 하니까. 그래서 일본은 제조업을 제대로 그러니까 제조업의 전방 산업을 부활시키지 못하고 반대로 고기능 산업은 독일이나 일본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예시를 들어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히토류를 가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웨이퍼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 고기능 기업은 일본에 있고 우리는 그걸 반도체를 만들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제조업에서 전부 만드는 게 이제 중국이었죠. 자, 그럼 이 GDP를 보면은 정부 지출, 기업 투자, 개인 소비, 순수출 다 합치면 총수요 공식이 됩니다. 이 GDP라는 건 총수요와 총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만 뺀 게 GDP거든요. 국가 전체 총매출. 근데 거기서 당연히 GDP는 총수요에 가까워지는 거지 공급을 많이 한다고 GDP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소비가 우선입니다. 항상. 그리고 이게 케인즈로 갈리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 곳에는 물건을 팔 수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생기고 투자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이 수요가 줄어드는 게 가장 걱정인 겁니다. 예를 들어 소비가 없고 대량 생산만 있으면 대공황 같은 디플레이션이 생겨요. 화폐량보다 물품량이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대량 생산 체제가 그래서 케인즈를 주로 추종하는 제조업 체제가 케인즈를 추종하는 이유가 언제나 공급 과잉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베이스예요. 대량 생산 체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전쟁 자본주의라 부르기도 합니다. 케인즈를. 전쟁하긴 딱 좋거든요. 군대로 인구를 확 빼버리면은 그만큼 제조업에 남는 일자리가 더 많은 상태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사람을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GDP는 총수요와 총공급이 맞춰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거의 총수요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통화정책, 정부정책은 이 GDP 기준점으로 보는 게 뭐냐? 총수요를 컨트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총수요 정책은 정책에서 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인구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즉, 이 인구 정책은 총수요 정책 아래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케인즈적 정책, 거시경제학이죠.
물론 반대 입장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미시경제학에서는 총수요 정책은 인플레이션만 유발하지 전혀 효과가 없다. 이 말을 근데 그대로 따르는 경우는 없어요. 왜? 이 말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부는 아무 일 하지 말고 한국은행은 그냥 연평균 몇 프로씩만 그 통화량을 조절할지 이것만 결정하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꼭 뭔가 호작질을 하고 싶어해요. 굳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 절대 참지 못합니다. 그 인내력이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의 말은 참고를 해도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바를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뭔가 하는 척을 해야 정치적으로 이슈가 좋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구가 줄 때 수요 감소를 언제나 걱정하면서 그 총수요 정책에서 인구 정책이 나오는 거고 이민 정책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수요 감소라고 할 때 이거 보죠. 식품 산업을 기준점으로 보죠. 식품 산업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 식품 유통업, 외식 산업. 요 앞으로 가면은 뭐가 된다? 그냥 농업이 되는 거예요. 앞쪽은 농업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여기선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산업이니까 인구가 줄었어요. 식량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외식, 식품 유통, 식품 제조가 줄어들게 됩니다. 판매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즉 최상단 탑이 꺾였어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은. 그럼 실현 가능성이 줄었다는 뜻이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정확히는 이게 마켓 사이즈가 줄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좀 뭐예요. 비싼 걸 더 팔 수도 있으니까 1인당 GDP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래서 판매 기회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팔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본 전역에 나와 있는 이상한 마케팅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을 어떻게 치냐? 첫 번째, 신규 수요 확대 정책입니다. 수출을 하거나 관광 사업으로 외국인 수요를 확대하거나 이거 정확히 따지면은 유럽은 하나 희한한 거 있었죠. 난민을 받거나 보통은 이제 이민을 받는데 얘네들은 난민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신규 수요 확대 정책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그 라면이나 이런 게 지금 미국에 많이 팔리는 이유가 히스패닉 개들이 우리나라식 매운 음식이 꽤 나름 괜찮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많이 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수요 최적화.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요. 1인 가구 겨냥의 밀키트 우리나라로 치면 건강기능식품, 노인 대상식품 이런 식품 저변을 좀 다양하게 만듭니다. 이게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저도 마케터 출신이니까 좀 아는데 한국에서 5% 대상으로 하는 매니악한 제품을 판매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5% 하면 와 대박이다. 이게 인구로 할 수 있는 장점이에요. 이런 매니악한 제품도 여기서는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발판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성공 기회가 많아요. 근데 한국에는 뭐예요? 이런 매니악한 제품을 팔면은 너 못 먹고 살아.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새로운 푸드 서비스 만들기. 빠른 배달. 이런 서비스 자체를 새로 늘려버리는 거죠. 빨리 배달해드립니다. 아니면 외식 기업이 이제 여기 안 오셔도 밀키트로 해서 집에서 똑같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 하는 것들이 빠른 푸드 서비스. 편의점 같은 것도 사실 거기에 연장이죠. 네 번째, 물을 팝니다. 식사 말고 커피랑 차 마시세요. 맥도날드나 버거킹이 커피 팔기를 시작한 것처럼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보통 식품 기업들이 식품 산업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신규 수요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수요를 최적화하거나 새로운 푸드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물을 팝니다. 이게 발버둥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뭐라도 해봐야겠다. 이대로 죽을 순 없지 않냐. 일본의 외식 산업 규모 추이는 이제 2010년에 확 줄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푸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2010년대에는 제법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데 식량 소비량이
여러 가지 바뀐 것 중에서 이제 좀 많이 바뀌죠. 라이스가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95년도까지는 밀크가 늘어났다가 지금 줄어든 상태고 고기 소비량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늘었다고 이야기하기엔 좀 크죠. 좀 많이 적죠. 그리고 팻 오일 뭐 이런 것도 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줄어든 거에 가깝고. 그래서 일본 외식 산업은 90년대 최고점 찍고 삼중고라고 유명합니다. 방법이 없다. 뭐 이거 어떻게든 가격 올려가지고 커버하고 이렇게 해봐도 답이 없다. 가격 인상 단행. 뭐 코로나19 인력 부족은 심각하고 객단가를 높이자. 공격적인 신규 출점. 저기 예전에는 거기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새로 신기술로 인력 뭐 키오스크 이런 거죠. 한국 기준으로 보면 지방 소도시 이런 곳이 서울에 있는 여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못 쓸 겁니다. 지방 소도시는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곳 소득도 낮고 수요가 없고 앞으로 더 없어질 것 같고 글로벌 VC도 한국 내수 산업에 투자하지 않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내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방 소도시가 점점 그 여러 가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런 괴상한 마케팅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이스 임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동산 이제 안내를 한다는 건데 이건 부동산 안내하라고 이건 하는 건 아니지. 그냥 가격이 똑같다면 진짜 마케팅이긴 하겠는데 가격이 살짝 더 높을걸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밀턴 프리드먼이 이야기한 건데 화폐량이 너무 많으면은 성을 아주 쉽게 사고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책이 있어요. 뭐 그런 경제로 사회 현상을 모두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 맞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참고할 만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로섬 경제의 형태입니다. 주가가 아니라 경제 자체가 선물 옵션이 된 거예요. 주가는 그래도 올라간다는 가정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선택하면. 미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성장할까? 글로벌 세계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할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선물 옵션이에요. 마이너스 썸. 여차하면 마이너스 썸. 제가 이거 왜 이야기를 따로 하는 거냐면 사실 이 유튜브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봐야 여러분들 인생에 별 도움되는 건 없어요. 도움되는 걸 하나라도 넣기 위해서입니다. 죽어도 자영업 할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 공부하세요 그냥. 유튜브를 보셔도 알겠지만 영어 공부하세요. 70년대에서 74년대생들이 최대 계층이거든요. 최대 인구 계층. 나이로는 지금 46세에서 52세에서 아직 은퇴 안 했습니다. 이 세대 나오면 장난 아니에요. 이 세대가 10년쯤 뒤에 나올 건데 장난 아닙니다. 이제 겨우 60년대생 은퇴했는데도 자영업자 숫자가 창업 사상 최대예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퍼지고 있고 5년 전 자영업 대출 폭주한다고 난리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급한 불 끄자면서 자영업 대출 폭주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때가 팬데믹이었죠. 1년 전 이제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대출 너무 많은데 자영업자? 야 바람을 빼자. 일단 은행 문제 이전에 자영업자가 죽겠다. 그래서 신용대출 이런 거 좀 줄이려고 저금리 혜택을 주고 대출이자 경감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지금 자영업자 대출 폭발 직전이에요. 1년 전부터 이거 빼려고 했어요, 계속. 폭발 직전이에요. 뭐 정확히 따지면 정권이 바뀌어서 빼려고 한 거지. 기조가 바뀌었으니까. 폭발 직전의 자영업 대출입니다. 그래가지고 은행 때리면서 이자 경감시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은행 때리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 PF도 건설사에게 따로 주지 않겠다. 은행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거기 밑에 건설사를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게 한국판 서프라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모럴 해저드예요. 모럴 해저드. 막 이런 식으로 대출해줬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금리 올리니까 이제 폭발 직전까지 와가지고 은행 노조, 한국노총 이거 건드리는 행위거든요. 이거 솔직히 은행 압박하고 인센티브 뱉어내라고 하고 하는 거 한국노총 이거 건드리는 행위인데 표에도 안 좋습니다. 110만 명이 반대표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성과금 지난해
퇴직금 잔치. 이거 하는 거, 저는 이거 서프라임씨 뭐를 해줬더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야. 이런 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월가에 대한 아주 반월가 그 사상이 이런 게 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은행 사상이 안 터져요. 대단히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봉급자는 안 올려주냐 이러고 왔는데, 자영업이 제일 취약하니까. 자영업이란 건 보통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올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중소기업은 원래 지원을 하는 거고, 청년은 지원금을 더 늘렸고, 가장 취약한 계층이 보통 이 총수요를 부양시키는 역할입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정크본드 사고 그 양적 완화하는 게 이런 거죠. 사회 안정만 만들고 전체 기업에 세금 혜택 주고 고용 유도하고 투자 유도하는, 이거 하면 이걸 해주겠다. 그래서 가구 소득이 역대급으로 오르기는 올랐는데 실물 경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안 올랐으면 당신만 안 올랐구나. 아니면은 이런 가구 소득 이상을 받고 있구나. 4천 연봉대 중위소득 이상을 받고 있구나. 지원을 받은 계층이 아니거나 역량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불만은 대부분 자산이에요. 자산. 부동산 왜 안 오르냐, 왜 떨어지냐, 이자 왜 올라가냐, 이런 거죠. 보통 근데 이럴 때 취약한 계층부터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게 뭐냐, 20대. 서울권 20대 빈곤율 87%라고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개인적으로 나라 전체가 어떻게 하면 한탕에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이게 대중 전체의 기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욜론이 파이어족이니 이런 것들 참 부정적이었는데, 일할 생각도 없어요.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세대나.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은 돈 자산 대박으로 놀고 싶은 거고, 탐욕이고, 그거 자신 없으면 정부가 해결해서 대충 놀고 싶은 거고, 나태고, 누가 빡세게 일하면 불평등해서 세금 더 뜯는 거고, 질투고. 이거 솔직히 부정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돌아가는 거? 이거 찾다가 결국 안 되니까 떠밀려서 일하는 상태잖아요. 이런 기저에서 인구가 뭔 소용입니까? 외수 부분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 생산성이 줄어든다는데, 이건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이건 이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주 3일이 되었다고 쳐봐요. 스페인같이 합법화 된 곳에 마약 중독자를 주 5일 돌리냐, 뭔 차이가 되겠어요? 마약 중독자 주 5일 돌리는 게 비슷할걸? 주 3일이라는 거? 그래서 외수 노동 생산성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자본 효율성이나 기술 생산성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텐진항 같은 데는 사람 없는 항구가 만들어졌고, 우리도 만들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이런 것들 경제학자들은 될 거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폴 크루먼이 트럼프를 계속 겨냥하면서 이거 제조업 잃어버린 일자리 되돌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베이스 중에 하나가, 뭐 지금 뭐 개발자 한 5명이면 스마트 팩토리 돌아가는 경우도 생긴다.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안 될 거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였죠. 경제학자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이 저출산의 문제점이 가장 치명적으로 작동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은 원래 내수 선순환이 안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내수 규모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수출주도 국가예요. 북유럽 독일과 이 나라들의 차이, 북유럽 독일 이 나라들과 차이가 있으면 내수 선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수를 통해서 경제가 확대된다, 이게 안 되는 상태인데, 여기에 수요가 주는 인구도 줄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럴 때 뭐 하냐? 사회취약증, 사회취약기업 지원, 신규 산업 투자 이런 거 하는 거고, 약소기업이나 아니면 약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정크본드를 미국에서 이제 연준에 사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에겐 전세 대출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청년 지원, 노인 지원. 노인과 청년이 제일 이제 취약하니까 신규 산업 투자, 일자리 계속 창출해야 되고, 고부가 가치 사람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좀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도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부동산 졸부들이 돈 많이 씁니다. 동탄 세정 뭐 이런 거. 중국은 농민공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뭐다? 정부가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총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네. 그럼 20대를 왜 중시하냐? 20대는 임금 대비 생산성이 높고, 20대는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적게 받고 빡세게 일하고 연애해야 되니까 돈 많이 쓰고, 예.
뭐 빡세게 일하고 돈 많이 쓰니까 저출산 기저에 있는 게 사실은 상당히 사악합니다. 근데 정부가 하는 일은 원래 이런 거예요. 우리 사실 노예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노예만 자본 축적이 가능하면 노예가 아닙니다. 자본 축적이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정부는 소비 부양 정책을 할 때 케인즈는 보통 10%에서 15% 정도 저축하라고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그 정책의 기조가 제발 소비해라, 소비해라, 소비해라. 뭐 부동산 조율 만드는 것도 같아요. 소비하라고. 근데 소비를 안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소비 대상을 찾는 건데 거기서 잘 걸려드는 게 이 20대예요. 20대. 소비를 할수록 점점 고통스러워요. 이게 보통 리치 양성 과정이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저축을 하게 만듭니다. 너네도 무조건 자산 축적해. 자산 축적해. 어느 쪽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개인 인생은 정부 의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쓰고 적당히 소비를 하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명확한 거는 자산을 더 많이 축적한 사람만이 결국 나중에 뭐 편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도 다 해결해 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 배경이 뭐냐? 빨대가 꽂힌 상황이니까. 앞으로 국가부채 국민연금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이 높아질 거예요. 더더욱 자본 축적이 어려워질 겁니다. 레벨 이펙트가 매우 어려워질 거라는 배경입니다. 뭐? 빨대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산 축적이 상당히 어렵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아직까지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여차하면 진짜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년 20대 가구 실질소득이 10년간 22.4%가 줄었다. 그러니까 명목소득이 준 건 아니에요. 근데 뭐 20대 가구들의 실질소득이 줄었다는 뜻은 그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수가 점점 과거 20대에 비해서 내수가 점점 줄고 있다. 과거 20대들은 30대로 올라갔고 새로 올라온 20대가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간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란 걸 들고 나오네요. 이 소득주도 성장의 뉘앙스는 똑같아요. 뭐? 야, 그러면 그 소득을 증대시켜 버리면은 여러 가지 복지 강화하고 가계 지출 경감시키고 소득을 증대시켜 버리면은 가계 소비가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내수 증진되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소비가 이제 소비 여력이 늘어나면은 근데 어느 쪽에 있던 언제나 이제 진보 정권처럼 부동산 가격이 빡 오르고 그게 20대들의 월세 부담과 이자 부담으로 그대로 돌아왔죠. 그래서 서울 20대의 87%가 빈곤 계층으로 나락을 찍었습니다. 저는 20대 있잖아요. 저 소득주도 성장에서 제일 신기했던 게 20대에 명목소득이 준 거 처음 봤어요. 저는 20대 명목소득이 실질적으로 준 건 처음 봤습니다. 2018년 보면은 2019년 넘어서 20대 명목소득이 확 줍니다. 저는 명목소득이 주는 건 진짜 처음 봤어요. 부채는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전월세 보증금 비중이랑 부채 보유액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20대 명목소득이 확 주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이게 이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극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대 일자리가 확 줄어버린 거죠. 그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최저임금을 그냥 올리면 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 건가? 이게 보통 미국 같은 경우 주 단위로 최저임금이 나왔을 때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은 지역 경제가 그만큼 뭔가 축소하는데 그걸 감안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최저임금을 그냥 올리면 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래 전방이 요구를 해요. 국가 경치 전체가 하나가 돼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기업의 마케팅입니다. 좀 다양한 거 해라. 개개인 기업에게 마케팅, 신규 상품 개발 뭐 이런 거 해라. 정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안정만 만들어 가지고 돈 적게 들어가게 해라. 뭐 근데 그만큼 이제 부동산이 올라가 버리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그 주식 시장으로 돌려버리면 기업들이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뭐 자본도 여러 가지 획득을 할 수 있고 기업 생산량 위주로 갈 수 있으니까 계속 주식 시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이 내수부진 원인은 다들 다 압니다. 원인은 다 압니다. 일단 개인에게 남는 현금 흐름이 적어서 그래요. 세금 및 4대 보험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자격, 뭐 자산 가격 침체, 뭐 이런 것도 있고 반대로 올라도 문제고 가계 부채, 그리고 전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소비 여력. 쉽게 말하면 나갈 돈이 많다는 거예요. 많거나 아니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래서 차라리 주식으로 가야 한다. 요게 이제 다들 가지고 알고 있는 누구든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줄이고 주식으로 갈 거냐? 이거 답이 없어요. 고령층 인구 확대로 인한 소비 성향 하락. 요건 고령화의 문제죠. 그래서 뭐 내수 수요가 더 줄어요. 현금 흐름도 적은데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니까 고령층은 돈을 적게 쓰거든요. 고령층이 뭐 솔직히 사람이 남자가 돈 제일 많이 쓸 때는 연애할 때죠. 그거는 어느 세대든 다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 연애할 때 돈 제일 많이 씁니다. 재밌는 곳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래저래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1인 가구 늘어난 것도 한몫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요즘 연애 안 하잖아요. 혼자 살면 사실 돈 많이 안 써요. 세 번째, 기업의 수익성이 이렇게 수요가 줄어드니까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서 투자도 고용도 못해요. 뭐? 내수 위주 기업은 점점 수익이 악화돼요. 거기까지 넘어가면 이제 자영업도 악화되는 거죠. 먼저. 제일 취약하니까.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가계와 기업의 소득 분배도 적습니다. 인센티브 해줄 것도 적고 배당해줄 것도 없고 기업은 뭐 안전자산만 계속 보유를 하면서 이게 안 망하도록 준비를 해야죠. 남는 게 적으니까 수출 효과도 적습니다. 수출 기업도 남는 게 적으니까 수출 효과도 적어요. 자, 이거는 내수 기업의 현금 흐름이 적은 건데 수출 기업의 현금 흐름도 적어요. 뭐 방산 조선 같은 거 보세요. 5% 수익률 나오면 훌륭하다 봐야 됩니다. 이게 제조업의 최대 단점이에요. 고용은 많은데 순이익률이 적어요. 미국은 20% 이하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이 왜 이렇게 순이익률도 낮은 기업에 뭔 배당을 노리고 한국의 투자의 가치를 찾겠습니까? 브라질 국채 사면은 10%예요, 10%. 근데 한국에 더 위험하게 투자를 하는데 뭐 얘네들 기업 자체가 5%네? 그러면 배당을 받아봐야 1%? 아씨 저기 좋은 나라들 국채 많은데 미국 국채가 지금 4%인데 저런 기업을 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외국이나 한국의 투자의 가치가 없게 돼요. 여기에 내수조차도 원자재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수익이 떨어지는데 그걸 또 정부가 가격 컨트롤을 합니다. 과소소비, 과소투자에 뭐 그냥 과소소비, 과소투자. 네. 여기에 정부가 사회보호를 해서 가격 컨트롤. 이거 가격 컨트롤 하지 말고 그냥 자유무역 시스템으로 시장 개방해버리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시장 개방해버리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가격 컨트롤에 대해서 실제 보면은 지금 전자제품도 가격 컨트롤 하고 있어요. 후티 방문 때문에 지금 찡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만큼 비용이 확대되는데 전자제품 가격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이거 결혼하기 힘들어지잖아. 게다가 가게에 문제가 되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가격 통제해서 막고 있어요. 뭐 기업한테 떠넘기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한국은 국가자본주의라니까요. MB 때 그 빵 감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라면 빵부터 잡았어요. 서프라임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겨낸 거예요. 4대강 하면서. 물가 상승하면은 이제 정권 새로 또 올라가기 전에 MB처럼 이렇게 하려나? 그대로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왜 자율 외치더니 그 자율 외칠 때 보호를 했었어야지. 뭐 이거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거 아니야. 기업이 하는 거야. 이 말했다가 먼저 갈 뻔한 사람이 한 명 계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먼저 갈 뻔한 분이 이분이셨어요. 이게 전례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직 그 정치 초보분이 자유시장 경제를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다가 작은 정부 이야기를 하셨다가 어떻게 됐어요? 보수 진보 양쪽에서 포화를 받았습니다. 너는 그럼 대통령 왜 됐냐? 갈 뻔했어요. MBC 국가자본주의가 제일 효과가 좋다. 제일 시장 보호에 딱 맞고 사회 안정이 딱 맞다. 그래서 국가자본주의로 전환해버립니다. MBC로 회귀해요. 독일식. 이게 뭐 사실 독일식이죠. 정확히 따지면. 독점 인정해 줄 테니 대신 가격 관리. 뭐 보호해 줄 테니까 규제도 받아라 이거예요. 이런 업체들 독일식은 어떤 거냐면 마트 가면은 외식 물가는 비싼데 마트 가면은 마트 물가 이런 것들이 싸요. 이게 뭐냐? 얘네들 보조금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조금보다는 세금 감면을 해주죠. 예전에는 대출해줬다가 IMF를 맞은 게 그거였고요. 그래서 규제를 하면은 보호를 하는 게 기본인데 근데 이게 있어요. 한국은 가격 규제를 하는데 보호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지금 의사들 파업들 이거예요. 의료 수가는 낮은데 이게 수의사보다 낮으면 안 돼요. 솔직히 사람 살리는데 더 보장을 제대로 해줘야지. 근데 의료 수가는 낮은데 거기에 의사 숫자를 확 늘리겠다. 그러면은 죽으라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한국식은 가격은 규제하는데 보호도 안 하는. 그러니까 기업도 국가랑 경쟁을 해야 돼요. 언제든 정부가 어떻게든 튀어나올지 모르고 여차해서 이제 정권 바뀌면은 국민연금 가지고 경영에 개입할지도 모르는 그런 국가 자본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밸류 프로그램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영업이익률은 낮으니까. 단지 이런 것들은 뭐다? 이제 자본 시장에 대한 신뢰를 최소한 개선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큰 기조가 바뀌기에는 이 기존 실물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현금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자유무역을 받아들일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데 절대 손 못 대는 게 있어요. 농산물요. 대기업이 아닌 농산물. 농산 식품 기업은 컨트롤할 수 있어도 농산물에 관련된 건 컨트롤 못 합니다. 농산물 개방은 잘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쇠고기 받는 거 가지고 대방 전농이라고 있습니다. 전농. 금속 노조만큼 센 곳이거든요. 이거 뭐 유럽의 트랙터 역시 그 유럽 프랑스는 이제 목을 매달아 봐서 다르구나 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나무 죽창이 있어요. NL계 양대산맥, 민주노총과 양대산맥, 전농이라고 저는 전농을 이기는 경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FTA 특별법 기반이다. 와 하면서 이거 육교예요, 육교.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장난 아니에요.
이분들 뭐 어떤 거 아시냐? 양곡관리법 개정해서 쌀값 뭐 너무 싸지면은 이거 보장해라. 양파 가격 폭락하면 대책 마련해서 정부한테 요구를 정기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제도, 뭐 수입 양파 이거 국내 농가 몰락한다. 뭐 단순 시장이 이렇게 접근해도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제일 세게 한 게 있었죠. 광우병, 쇠고기. 이거 거의 한 2006년에서부터 2014년인가? 12년? 예. 요때까지 지금까지 저는 전농을 이긴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식료품 포기하고 냅뒀어요, 그냥. 포기하고 냅뒀어요. 같은 세력이잖아요. 같은 진보 진영이잖아요. 예. 뭐 NL계가 뭐 이상하니 욕하니 뭘 해도 결국에는 뭐 자기네들끼리 뭉치거든요. 보통 이제 그냥 어떻게든 보수 진영은 당선되면 안 돼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장기적으로 계속 사과시장, 배시장 이런 거 농산물 시장 열라고 계속 요청을 해 왔었어요. 계속 야 너네들 우리한테 계속 수출하는데 너네들 이거 열어라. 그러다가 이거 작년 10월부터 10월에도 계속 이제 그 사과 배 수입 맞는 검역시장 이렇게 했었는데 당연히 전농은 안 된다. 2022년에도 안 된다. 2022년에도 고가였거든요. 지금 2024년인데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최초로 사과 수입을 추진합니다. 지금 최초로 추진했는데 아직까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전농에서 반발하는 거죠. 미국 농산물을 팔아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 진보 사당 생사과가 들어온 건 처음이다. 수입 농산물을 막아야 한다. 들어왔구나. 윤석열 정부 퇴진시킬 정도로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진보 사당이. NL계니까. 진보 계통은 양심이 있으면 솔직히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식품 물가는 순수하게 진보 탑 100%예요. 정확히는 이 전농이죠. 전 전농이 이번에 이거 저항이 되게 셀 건데 전농이 지는 경우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FTA니 뭐니 해도 자유무역을 최대한 반대하는 진영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한우 가격 높아도 LA 갈비 있으면 크게 대체품이 있으니까 괜찮으시겠는데 이런 과일들은 전농이 적극 막는 겁니다. 그냥 정치당체 NL계예요. 지금 정의당이 들어가 있고 얘네들 평소에 뭐 하냐면 북한의 쌀 지원을 촉구하는 거. NL계니까 수혜입은 북한에 즉각 지원하라. 이런 거. 통일쌀 전농이랑 민주노총이랑 이제 우리나라 NL계 양대 산맥이거든요. 통일 쌀 보내기 운동 선언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똑같이 민주노총이랑 똑같아요. 국법법 혐의로 간첩 사건 간간히 터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체적으로 사회보호냐 시장보호냐 그래서 이 중에서 사회보호 대중소비를 보호하는데 애를 써왔습니다. 우리가 내수도 전부 다 결국 비료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외국에서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내수 기업의 한계점이에요. 이게 안 돼요. 그렇다고 가격 올리면 전부 다 반대하는데 자기 임금은 올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회 구조는 이런 식의 정치 단체들로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전농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업이익이 적어요. 현금 흐름이 적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적으니까 당연히 개인의 영업이익도 적을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그 혜택은 보고 있으니까요. 유럽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고 우리는 좀 비싸도 그냥 이렇게 쓰자.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춘 게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자원이 없습니다. 수입해야 되니까. 근원적인 구조 문제가 이겁니다. 결국에는 채산성이 낮으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스위스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인세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부가가치 사업 그래서 제가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다음 생존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있고 높은 마진에 그리고 낮은 법인세 스위스가 무역 의존도가 80%거든요. 얘네들 낮은 법인세와 낮은 세율 그리고 높은 마진
북유럽도 무역 의존도 높으니까 우리도 북유럽처럼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 하려면 얘네들처럼 석유랑 광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북한 걸 그냥 생으로 다 먹으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반은 제조업이라서. 그래서 재료가 안 되는 광물 자원이 풍부해요. 얘네들은 재료가 되는. 인구수 적은 미국이라고 봐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네들 히토류, 매장지 이런 것도 나오는 그런 동네라서. 에너지 기반도 풍부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수자원 풍력, 수력 에너지 사용해서 그 싸니까 가상가산 채굴기를 돌리거든요. 예. 2024년 2월 현재 한국 철광석은 싼데 전기세 때문에 철근 가격은 비싼 상태예요. 근데 여기도 원자력 없으면 안 되겠더라. 예. 원자력 없으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탈원전 갑자기 원자로 10개 건설하겠다고. 전기요금 인상이 60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60배라는 게 이거 말이 되나? 그래서 가상자산 채굴업체들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되어 있는데 60배가 말이 되나? 자세히 읽어봤더니만은 세금이 600% 오른 거예요. 세금 인상. 세금이 60. 야, 이건 근데 좀 세금이 어떻게 60배가 오르냐? 실제 전기료는 몇 프로가 올라나 보니까 60%가 올랐고 플러스 정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뭐? 자, 뉴클리어 리액터 스탑페이지. 예. 원자로를 가동 중단하니까 전기세가 확 올랐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어느 정도 올랐나? 제가 스웨덴 통계청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거기 좀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2022년이거든요. 이게 전이랑 비교를 하면은 총합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야, 어마어마하게 올랐구나를 확인할 수. 여기 안 나오는구나. 왜 안 나오지? 딴따 이렇게 하면 나오나? 윈도우 캡처라서 안 나오는구나. 디스플레이 캡처를. 자, 다시 한번. 네, 이거 스웨덴 통계청에서 받아온 자료거든요. 편집 사용. 컨트롤 V. 어우씨. 예. 스웨덴 통계청에서 받아온 자료인데 2021년 이 기준점으로 보면은 이때도 꽤 높은 편이긴 했는데 2020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2019년, 2020년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2022년에 거의 폭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씩 떨어지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뭐 떨어져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라 가지고 와, 답이 없다 해서 원자료를 바로 증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보기에는 60%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유럽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조금 올랐잖아요. 번외로 여러 기술 발전에 자유무역 플러스 이 중국산 알루미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구리랑 알루미늄이 굉장히 그 알루미늄은 좀 이제 가성비 이제 전선에 쓰이는데 이거 반도체 전선에 쓰여요. 구리가 비싸면 알루미늄 쓰고 알루미늄 비싸면 구리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 알루미늄이 전 세계에 이제 제일 싸거든요. 1위. 그리고 구리가 상당히 좀 찾기 힘든 그 자원인데 지금은 이제 구리 가격 올라가 있는데 알루미늄이 이 상태에서 이제 고정 중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알루미늄 지금 그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근데 중국 알루미늄 수출도 막아야 되지만 중국이 경제적으로 죽어져야 알루미늄 가격도 고정이 됩니다. 근데 알루미늄 수요가 늘어나 버리면 중국 수요가 늘어나 버리면 알루미늄과 구리도 같이 가격이 확 올라 버려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전쟁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생긴 현상이라서 그 사이 이제 미국이 성장도 해야 되지만은 사실 전 세계 입장에서는
중국이 좀 죽어줘야 돼요. 죽어줘야 자본시장 입장에서야 중국이 좀 사라져야 중국도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이 죽어줘야 알루미늄과 구리 수요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확 안 올라가요. 근데 중국이 다시 경제적으로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루미늄 가격과 이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중국이 여러 가지 뿌려가지고 알루미늄 싼 것도 있는데 전쟁 이후부터 알루미늄이 확 올라서 미국은 이제 그 사이 성장하는 죠. 미국은 다 있는데 러시아가 작살나면 우리는 셀가스 파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작살내면 알루미늄 파는 거고 겸사겸사 사람 없는 항구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이런 거 발전시키는 거고 미국인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필요한 상태예요. 중국을 죽여놓고 여러 가지 원자재들은 자기네들 다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 부양책 기대가 올라가니까 구리 3주 만에 최고치인데 구리가 장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전부 원자재 쇼크로 다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굉장히 어렵고 항상 기업이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개인도 현금 흐름이 없는 그런 상태죠. 거기에 보호무역주의까지 확대되니까 스테인리스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니켈 뭐 인도네시아 식민주의라고 반발하고 있죠. WTO 동작 안 해요. 이제 아세안 기업에 직접적으로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원자재 공급하려고 정부가 직접 뛰고 있는 상태가 지금 상태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아예 아세안 친하게 지내자. 아세안이 진짜 원자재가 많아요. 석유도 있지만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자 원자재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시대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유럽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원광 수출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세안 국가들과 굉장히 협력을 잘해야 돼요. 얘네들은 일종의 왕국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로 가도 뭐 어때 하는 식으로 됩니다. 게다가 얘네들은 식량이 작업이 돼요.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장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 감정을 상당히 좋게 가지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는 다음 가장 최대 성장 한국인이 접근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도전하고 여기 시장을 먹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